어머니의 마음. 김선달이 한양에서 선달 벼슬을 따는 동안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날이 쌀쌀해지니 집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한 내 집 구들이 생각나는구먼. 마누라가 선달 벼슬 딴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할까. 게다가 황제상에게 얻은 돈을 안겨주면 기절초풍하겠지. 삭바느질에 농사일에 고생이 찌든 아내를 생각하며 그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 장이 서고 있는 조그만 마을을 지나게 되었지요. 배가 고프니 욕이나 하고 가자. 몇 호 안 되는 마을인데 장이 서서 그런지 꽤 활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가을 농사를 지어 고구마를 가지고 나온 아낙네들, 약초를 캐어 나온 산사람, 떡을 파는 아낙들이 길에 좌판을 벌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맞바꾸느라 흥정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내 어릴 때 장날은 늘 잔치집처럼 흥겨웠지. 구경거리가 많은 장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었는데 어머니가 호박엿이라도 사주는 날은 행복 만점이었지. 김선달은 괜스레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선달은 국밥집도 찾을 겸 장터를 천천히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노파를 보고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걸레인지 이불인지 모를 천을 둘러쓰고 있는 노파는 앞을 못 보는 것 같았지요. 그의 앞에는 사람들이 주고 간 듯 엽전 몇 잎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승갈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은데 고생이 말이 아니구나. 국밥이나 한 그릇 사드려야겠다. 김선달이 다가가려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웬 젊은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는 노파에게 무어라고 귓속말을 하더니 앞에 놓인 엽전을 쓸어가지고 사라졌습니다. 저런 죽일 놈이 있나? 김선달은 당장 젊은이의 멱살을 잡으려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가만, 서두르지 말고 저놈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 보자. 김선달은 살살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젊은이가 들어간 곳은 주막집 뒷곁 으슥한 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몇몇 남자들이 모여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어찌된 일인지 대충 짐작이 갔지요. 그는 노파에게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젊은이가 누구요? 아무 대꾸가 없자 김선달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 아들 맞지요? 그런데 왜 그러시오?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노파가 오들오들 떨면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김선달은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미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돈으로 노름이나 하다니, 이런 못된 놈, 혼을 좀 내줘야겠다. 지나는 행인들이 엽전 몇 개를 놓고 갔습니다. 김선달은 가까이 앉아있다가 엽전을 주워 노파가 앉아있는 가마니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얼마 후 젊은이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김선달이 얼른 자리를 피해 숨었습니다. 아들은 노파의 앞을 살피더니 귓속말로 물었습니다. 언니, 이번 한 판만 땡기고 갈 건디 어째서 한 푼도 없단가? 노파는 새파랗게 언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만 가자꾸나. 예, 내 너무 추워서 죽겠다.
언니, 좀에만 기다리소. 오늘은 재수가 온 붙었단께. 그는 어미에게 화를 내며 다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선달은 국밥집으로 달려가 노파가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국밥 한 그릇만 배달해 주시오. 갑자기 구수한 국밥 냄새를 맡은 노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따뜻한 것 좀 드시면 덜 추울 겁니다. 김선달의 말에 노파는 울상이 되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신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정말 고맙구만요. 그런데 노파는 국밥의 국물을 조금 떠 넣을 뿐 냉큼 먹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시는 겁니까? 맛이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야가 왜 이렇게 안 오는겨?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모습이 아들을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남들은 불효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망정 자신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노파는 자신보다 아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먹이고 싶은 생각에 아들이 어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밥을 먹고도 김선달은 한참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엽전을 받아 챙기는 김선달의 멱살을 느닷없이 움켜쥐는 손이 있었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 능먼 노인네 동양 돈을 훔쳐가다니 양심에 털난 놈 아니야? 드디어 노파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아들을 기다리던 터여서 내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예삐, 이 버릇없는 사람. 자네 눈에는 내가 자네 친구쯤으로 보이는가? 도둑놈 주제에 대접은 받고 싶은 모양이란 게.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어서 훔친 돈 다 내놓으셔이. 아님 내가 관가에 고발할 테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야야, 그만하래. 이 양반이 내한테 국밥도 사주고 했어. 네가 잘못 알았지. 나쁜 양반 아니여. 아이고, 이 노인네 순진하기는. 국밥 사먹이고 뒤로 엄니 돈 훔쳐가는 것도 몰랐지러. 아따, 돈 빨랑 못 내놓겠어? 이거 참, 내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 줄 아는가? 동양돈을 훔치게 말이야. 그럼 여그 돈 어디로 사라졌단가?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구경을 했습니다. 아들은 마침 포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포졸나리들, 여기 쭉 좀 와보소. 도둑놈 잡으란 말이시. 포졸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포졸들에게 잡혀 관가로 끌려가며 김선달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요 파렴치한 놈을 어떻게 혼내줄까? 김선달과 아들과 할머니가 사또 앞에 섰습니다. 사또가 동원마루 위에 앉아있고 이방이 그 아래 서서 명령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낱낱이 이실 짓고 하렸다. 노파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 양반이 우럼니 돈을 훔쳐갔단게요. 돈을 내놓으라고 해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단게요. 김선달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양반 체면에 길에서 구걸하는 노인 돈을 훔치겠는가?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네야. 사또가 물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니 무슨 말인고? 이 사람은 어미를 추운 길가에 앉혀놓고 동냥질을 시켰습니다.
동량에서 얻은 돈으로 주막집에서 노름하는 걸 보았소. 이런 불효막심한 놈은 혼을 내주어야 합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나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양반의 말이 정말인가? 내 어미에게 동량지를 시켜 그 돈으로 노름을 했단 말이 맞는가? 젊은이가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란께요. 지는 노름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구경만 했단께요. 사또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주막집에 가서 노름하는 놈들을 몽땅 잡아오너라. 포졸들이 우르르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노름을 하던 사람들이 포졸들에게 잡혀 관가로 왔습니다. 젊은이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저 불효막심한 놈을 평생 옥살이를 시키도록 하여라. 사또의 명령이 다 끝나기도 전에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발 늙은 애미를 봐서 용서해 주시란께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죽으면 묻어줄 자식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요? 노파가 통곡하는 모습이 어찌나 딱하던지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후 사또가 명령했습니다. 애미가 간곡하게 청하니 평생 옥살이 대신 곤장 100대를 치도록 하여라. 그러자 노파가 또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곤장 100대라니요. 그러면 내 아들은 죽습니다요. 죽으면 지는 어쩐다요. 사또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조금 후에 다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다시 명하노니 저자를 곤장 30대를 치고 감시하는 자를 붙여 앞으로 어미에게 어떻게 하는지 행동을 잘 살피도록 하라. 사또는 노파가 또 울며 불며 졸라댈까봐 도망치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선달은 곤장을 맞은 젊은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의원을 시켜 상처를 치료해주는 김선달에게 젊은이가 툴툴거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단가요? 병 주고 약 주는 꼴이 더 얄밉지러. 쓸데없이 선심 쓰지 말고 그만 가시오.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네, 자네가 예뻐서 이러는 줄 아는가? 늙으신 자네 자당이 너무 안쓰러워 그러는 거야.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나? 성심껏 모시게. 그게 자식된 자의 도리 아닌가? 노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휴, 내 25살에 정상이 되어 저 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지로. 나는 저놈이 원하는 건 도둑질이라도 해다 주었단께. 헌디 그거이 잘못된 거였어. 되고 안 되는 것을 잘 가르쳐야 했는디. 이제사 후회하면 뭐하겠소. 다 내 탓인걸. 내 거렁뱅이 노릇을 해도 자식놈이 좋으면 그만이요. 저놈이 그래도 본디 착한 놈인디 가난한 애미 만나 저 고생이요. 노파의 말을 듣고 있던 젊은이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쩌다 노름판에 끼어들어서 조그만 밭과 집을 팔아먹었어요. 잃은 돈만 찾으면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으니 열이 안 나겠소이? 노름을 못하게
이 손을 댕강 잘라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만날 화투패가 눈에 어른거려 아무 일도 할 수 없단께요. 지가 죽일 놈이요. 어떻게 이 동네 저 동네 장이 서는 곳을 찾아다니며 노모 동냥지를 시킬 생각을 했는가? 노파가 말했습니다. 어느 장날인가 내가 길에 앉아있는디 내 앞에 엽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던져주고 간 건 아닌가비요 하고 말이요. 그 뒤부터 저놈이 나를 길가에 앉혀놓더라고. 이튿날 김선달이 주막을 떠날 때 젊은이에게 50냥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어머니 계실 곳을 마련해보게. 정 갈 곳 없으면 내가 사는 선교리로 오게. 그곳은 인심도 좋고 몸 부지런히 움직이면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네. 고맙다며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는 노파 모자를 뒤로 하고 선달은 주막을 나섰습니다. 엉터리 부채도사. 한양에서 평양 선교리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선달은 삼각산 쪽으로 길을 잡았습니다. 삼각산은 호랑이가 나올 정도로 산세가 험했는데 깊은 산 속에서 돌을 닦는 도인들이 많기로 유명한 산이었지요. 막상 삼각산 쪽으로 길을 잡긴 했지만 너무 험한 길이라 김선달은 슬그머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허나 돌이키기에는 이미 너무 먼 길을 온 것 같았지요. 아침에 출발해서 삼각산 허리를 돌아 나오니 어둑어둑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더 어둡기 전에 잘자리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마침 마을이 나타났지요.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였습니다. 김선달은 느티나무 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세 남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몸은 지나는 행인이올시다. 이 마을에 하룻밤 유할 객사가 있을지요. 남자들이 김선달의 행색을 살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돈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귀티가 나는 게 보통 사람 같지 않았지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삼각산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삼각산에서 돌을 닦으신 도사님입니까? 잠시 대답을 못하던 김선달은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했지요. 도사랄 것까지야 없고 그저 나름대로 명산을 찾아다니며 훌륭하신 스승님들께 수련을 닦고 있는 수련생에 불과하지요. 김선달의 말에 남자들의 태도가 더 공손해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넙죽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도사님 잘 오셨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무릎을 꿇고 도사 만난 것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참, 시장하실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들이 집으로 달려가 술과 안주를 가져오자 김선달은 내숭을 떨었습니다. 내 오랫동안 술과 고기를 멀리한 터인데 괜찮을지 모르겠구먼. 속세에 내려왔으니 속인과 같이 됨이 마땅할 것이야. 한 남자가 김선달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럼요. 절에 가면 고승들도 술을 곡차라며 드시던데요. 삼각산 도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몰려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이며 글 공부 좀 했다는 이초 씨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요. 이초 씨는 김선달에게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도인 만나보기를 소원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광영입니다. 오늘 밤은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묵으시지요. 김선달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러다 점이라도 쳐달라고 하면 어쩌노. 괜히 장난을 쳐서 화를 자초했구먼. 허나 도사인 척 했으니 끝까지 도사 흉내를 낼 수밖에. 에라, 나도 모르겠다. 김선달은 불안해하면서 이초 씨를 따라갔습니다. 이미 밤이 깊었는데 이초 씨는 하인을 시켜 닭을 잡게 하고 떡과 식혜 등을 한 상 가득 차려왔지요. 이초 씨가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 내자가 도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을 한 가지 드려달라는데 괜찮으실지요? 김선달은 이크,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지요. 무슨 일이신지요? 얼마 전 제 내자가 환갑을 지냈습니다. 큰아들이 한 양짜리 금비녀를 선물로 주었는데 며칠 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지요. 이 내자는 속을 끓이다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자리에 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금비녀를 찾아야만 병이 나을 것 같은데 도사님께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하니 이를 어찌면 좋겠습니까? 도둑을 잡아달라는 말씀이군요. 제가 무슨 도력이 있어 도둑을 잡겠습니까? 아이고, 겸손의 말씀이시지요. 삼각산에서 돌을 닦으셨으면 도둑 하나 잡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김선달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태껏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얼렁뚱땅 재치로 해결을 했지만 도둑을 잡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36개 주랭랑을 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쌓은 도력은 없으나 치성을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만 말미를 주시지요.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김선달은 담 곁에 있는 방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여차하면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이초 씨는 김선달이 3일 치성을 드리기 전에 고기, 술, 떡 등을 푸짐하게 차려 실컷 먹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김선달이 방문을 닫아 걸고 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없으니 이것저것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짓거릴 수밖에요. 나무 관세음보살 사바사바 시달타. 중얼거리다 할 말이 없으면 그동안 돌아다녔던 산 이름도 들먹였습니다. 9월 9월 칠성 개골 개골 사바사바. 무식한 동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사가 마냥 믿음직스러운 눈치였습니다. 도사님 경 외우는 목소리가 참 구성지구먼요. 이틀째 되는 날, 김선달은 목구멍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팔자에 없는 도사 노릇을 하느라
생고생을 하는군. 도사가 도둑을 잡으려고 치성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나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 김선달은 쉬지 않고 열심히 경을 읽는 척을 해야 했으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지요. 이초시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막걸리 한 병을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목이 아프실 텐데 닭주로 목이라도 죽이며 하십시오. 김선달은 이초시가 방문을 닫자마자 막걸리를 병째로 입에 대고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경을 읽는 척했지요. 어허,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군. 사라바라 18타 나무아미 간세음 모살 시루시루시루떡 한말 두말 단말떡 인절인절 인절미 서말너말 단말. 김선달은 술을 물 마시듯 단숨에 들이킨 탓에 금세 취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짓거렸는지도 모르고 계속 단말 단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째 날이 가고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김선달이 뒷간에서 소변을 보고 나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한 아낙네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방으로 다가오다가 김선달을 보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섰지요. 누군데 이곳을 서성이는 것이오? 그러자 아낙네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먹였습니다. 도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김선달은 곧 이 여자가 금비녀를 훔쳐갔군 하고 짐작하고는 다시 물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말해보시오. 안악이 말했습니다. 제가 단말댁입니다. 단말댁? 예, 도사님께서 어제부터 계속 제 이름을 부르셨는데 이제야 왔습니다. 김선달은 알고 있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네, 왜 안 나타나나 했지. 그간의 일을 자세히 말해보시오. 며칠 전 마님방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문가비에 금비녀가 있길래 저도 모르게 들고 나왔었지요. 다시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단말댁은 단말이라는 동네에서 시집을 와서 단말댁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초시의 집 부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금비녀를 훔치고 들통이 날까봐 가슴을 졸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도사가 도둑 잡는 경을 읽고 있으니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싶었지요. 단말댁은 날마다 김선달의 방을 기웃거리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김선달이 단말 단말하고 계속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지 뭐예요. 사실 김선달은 술에 취해서 단말 단말 하고 짓거렸을 뿐인데 진짜 범인인 단말댁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것이었지요. 단말댁은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금비녀를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도사님, 제발 제가 그랬다는 것을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훔친 것이 소문이 나면 저는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도둑꼬리표를 달고 제 자식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할 겁니다. 도사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단말댁은 김선달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김선달은 무엇보다 도둑을 잡아 체면을 세우게 된 것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몇 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간 것처럼 가슴이 후련했지요. 그래서 기분 좋은 김에 얼른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잘 이야기할 테니 그만 가보시오. 김선달은 단말댁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초씨가 찾아왔습니다. 도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사가 도 닦는 일이 무슨 고생입니까? 그런데 혹시 치 피는 데라도 있으십니까? 이초씨가 김선달의 눈치를 보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헌데 간밤 꿈에 이것이 보입니다. 김선달이 거드름을 피우며 금비녀를 내놓았습니다. 이초씨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지요. 아니, 이걸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범인이 누구지요? 이초씨는 숨이 턱에 닿을 듯 한꺼번에 이것저것 물어댔습니다. 김선달은 한껏 위엄을 부리며 말했지요. 도인의 세계를 어찌 설명할 수 있으리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았으니 굳이 범인은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순간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실수를 눈 감아주면 그 사람도 감동하여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지요. 이초씨는 도사가 자비를 베풀라고 하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둑이 누구인지 궁금해 죽겠다는 눈치였습니다. 김선달은 이초씨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노잣돈까지 얻어 그 마을을 나섰습니다. 마을이 점처럼 멀어지자 김선달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김선달이 엉터리 도사 흉내를 내다니 하마터면 망신당할 뻔하지 않았는가. 내 다시는 이런 모험을 하지 않으리. 부처님은 떡을 좋아해. 삼각산을 빠져나오려면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했습니다. 초겨울의 해는 토끼 꼬리처럼 짧았지요. 게다가 산속은 더욱 일찍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김선달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온 산을 울긋불긋 장식했던 나무들이 벌거숭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방향을 잡고 걸었는데 웬일인지 종일 걸어도 집 한 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길을 잘못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밤을 보낼 곳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에 고개를 넘을 수는 없고 호젓한 산중이니 사나운 짐승이라도 나오면 큰일이구나. 나무 관세음 보살 수리수리 마수리. 김선달은 가짜 도사 노릇을 하던 생각이 나서 엉터리 경을 외워보았습니다. 무섭지 않으려고 일부러 내는 큰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코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을 한참 걸어가는데 반딧불처럼 희미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불빛이 밝아지고 조그만 암자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천하의 김선달도 밤길에는 약하단 말이지. 그는 무서움에 두근거리던 가슴을 쓸어내리며 암자의 방문 앞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안에 누구 계십니까? 김선달이 다시 소리치자 조금 후에 방문이 열렸습니다.
얼핏 보니 어려 보이는 동자승이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 하룻밤 묵고 갈 수 있겠는가? 그럼요. 하지만 딴 방이 없으니 이 방에서 저와 함께 지내셔야 합니다. 동자승은 방문을 열고 김선달을 맞이했습니다. 선달이 말했습니다. 네, 아직 저녁 식사 전이라 밥을 먹고 싶으니 물이나 한 그릇 가져다 주시게. 동자승이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선달은 이초시 집에서 싸준 주먹밥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점심으로 먹고 두 덩어리의 밥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떠가지고 온 동자승은 그 모습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지요. 동자승은 선달이 입에 밥을 넣을 때마다 침을 꼴깍꼴깍 삼켰습니다. 눈치 빠른 김선달이 얼른 남은 주먹밥을 꺼내주었습니다. 저녁밥 먹은 지 오래된 시각이라 뱃속이 호젓하겠구먼. 이거 하나 들어보시게. 전 괜찮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많이 드십시오. 사양하지 말고 들게나. 한창 식욕이 왕성할 나이인데 이깟 주먹밥 하나쯤이야 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자승은 김선달의 손에 있던 주먹밥을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토끼 잡아먹듯 한 입에 날름 털어놓았지요. 시장길을 면하고 난 김선달은 그제야 동자승을 자세히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비쩍 마른 몸의 동자승의 모습이 며칠 굶은 상이었습니다. 승복도 때에 절고 군데군데 기운 것이 형편이 꽤 어려운 듯 싶어 보였지요. 동자승은 여분이 없다며 자기가 깔고 있는 얇은 요와 이불을 김선달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이러면 내가 미안하지. 날도 추운데 함께 덮으세. 저는 이 정도의 추위는 끄떡없습니다. 김선달이 동자승 옆으로 다가가 함께 누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런 깊은 암자까지 오게 되었나? 다 제 업보지요. 동자승은 제법 불자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업보란 말인가? 저는 저를 낳은 어머니를 모릅니다. 대문 앞에 버려진 저를 부모님이 거두어 키웠는데 두 분은 몇 년 못 사시고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때 제가 5살이었는데 고아가 된 저를 동네 어른들이 이 절 스님에게 맡겼습니다. 스님을 따라 이곳에 온 지도 5년쯤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어린 나이에 고생하는 동자승을 보니 마음이 짠하게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절 살림이 어려운 모양이구나. 동자승이 잘 먹지 못하는가 싶어 김선달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은 작지만 시주는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시주 받은 것으로 먹을 양식도 사고 그러겠구먼. 절에서 밥은 거의 해먹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이 떡을 좋아하시니 신도들은 공양을 떡으로 가져오지요. 스님이 절에 계시는 날은 주로 떡을 잡수시고 아니면 마을에서 공양을 드시고 옵니다. 저는 마을에 가서 얻어먹으라고 하는데 마을까지 내려가기가 어려워 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왜
밥을 안 해먹고 굶는 것이야. 시주 받은 돈으로 쌀과 나무를 사면 되는 걸. 얻어먹는 것도 다 자신을 수련하는 것이라고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선달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도고 먹어. 먼저 뱃속 채우는 것이 우선이지. 얼마나 굶겼으면 몰골이 이 모양인가. 인정머리 없는 엉터리 스님 같으니. 그래, 이절 주지 스님은 시주돈 받아 다 어디에 쓰는고. 내일 아침 그 욕심 많은 스님 얼굴 좀 보자. 세도가들이 벼슬을 팔아 치부를 하는 건 속세 사람들이니 그럴 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을 닦는 스님들이 부처님 이름을 앞세워 제 욕심을 채우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김선달은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밖에서 말소리가 들려와 김선달이 문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동자승과 주지스님이 마당에 서 있는데 주지스님은 허연 피부에 비둥비둥 살이 찐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나그네가 오셔서 제 방에 묵고 계십니다. 그래, 왜 아직 안 가셨느냐? 네가 아침 공양을 준비해 와야 하겠구나. 아침은 어제 인절미 공양 들어온 것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마을에 내려갔다 오면 점심때가 될 것 같은데요. 떡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아니면 어서 마을에 내려가서 아침을 드시라고 일러라. 그래도 우리 절 손님인데 그냥 가시라는 것이 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돈은 왜 다는 거냐? 밖을 내다보고 있던 선달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구 배 아파. 아이고 배야. 주지스님과 동자승이 달려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배가 아프신가요? 이를 어쩌나? 김선달이 배를 움켜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저녁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보이. 복통에 먹을 약 없는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던 주지스님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동자승만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스님이 사라지자 김선달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네. 복통을 핑계대고 좀 더 머무르려고 그런 것이야. 먹을 것도 없는 절에는 왜 더 계시려고요? 동자승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버릇을 좀 고쳐놔야 할 사람이 있어서지. 그때였습니다. 스님, 오늘이 우리 손녀 돌입니다. 백설기를 했는데 먼저 부처님께 공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목판에 떡을 가져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떡판을 놓고 염불을 하는 스님이 좋아서 입이 함지박만 해졌습니다.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경도 못 외울 지경이었지요. 염불이 끝난 후 스님은 신도가 법당을 나가기가 무섭게 떡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한참 후 다시 나타나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손님 복통은 다 나으셨느냐? 아직도 아프신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못 내려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아랫마을 보살님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간다. 낯선 사람 함부로 들이지 말고 절 잘 지키고 있거라. 스님이 떠나자 암자는 쥐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김선달이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아침을 걸렀더니 몹시 시장하구나. 너도 아침을 굶었지? 아까 보니 할머니가 떡을 가져왔던데
떡 좀 먹어보자꾸나. 네? 떡 한쪽이라도 없어지는 날에는 절이 다 뒤집어집니다요. 주지스님이 화를 내면 반쯤 죽어야 해요. 배가 고프니 우선 먹고 보자. 내 널 힘들게 하지는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거라. 동자승은 조금 망설이더니 벽장 속에 감추어 놓은 떡보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김선달이 냉큼 인절미 한쪽을 집으며 동자승에게도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정말 먹어도 될까요? 스님께 혼날 생각을 하면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먹고 보래도 내 혼나지 않는 방법을 일러줄 테니. 그러자 동자승도 에라 나도 모르겠다 싶은지 인절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승은 김선달이 한 개 먹는 동안 2개, 3개씩 입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합이라도 하는 듯 말없이 떡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동자승은 모처럼 부른 배를 쓸어내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요. 어른의 욕심 때문에 저 작은 뱃속 하나를 못 채워주다니. 김선달은 동자승이 사뭇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절에 돌아온 주지스님은 천둥처럼 으르렁거리며 동자승을 찾았습니다. 동자야, 벽장 속에 넣어둔 인절미가 없어졌구나. 바른 대로 고하거라. 그러지 않으면 내 놈의 주리를 틀겠다. 스님, 저는 인절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와서 먹었단 말이냐? 아니면 제 발로 달아났단 말이야?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할까? 글쎄요, 부처님이 잡수신 게 아닐까요? 뭐라고? 이놈이 실성을 했나 보구나. 부처님이 떡을 어떻게 드신단 말이냐? 주지스님은 몽둥이를 들고 동자승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김선달이 나섰습니다. 아까 점심때 들으니 법당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이다. 누군가 내다봤더니 아무도 없지 뭐요. 조금 있으니 또 이번에는 법당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기척은 없는데 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다니 참 희한한 일아니오. 귀신이 낮에 돌아다닐 리는 없고 어찌나 섬뜩하던지 나는 꼼짝 않고 방에만 있었지 뭐요. 법당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시지요. 주지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법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뒤따라가던 동자승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부처님 입이... 주지스님이 눈을 들어 부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인절미 가루를 입에 묻힌 채 빙그레 웃고 있었지요. 동자승이 말했습니다. 맞다, 스님. 부처님이 시장하셔서 벽장에 있던 떡을 잡수셨나봐요. 그렇지요? 참 이상하군. 주지스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다른 신도가 시루떡을 해왔습니다. 주지스님은 부처님 앞에 공양을 대충 드리더니 시루떡을 자기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떡을 몇 조각 먹은 뒤 그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웠지요. 수리 마수리, 이 떡에 손을 대는 자는 손이 오그라지거라. 이야? 스님은 마을에 볼 일이 있다고 나가면서 동자승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법당 문이 열리지 못하도록 단단히 잠가두거라. 그리고 저 손님을 오늘은 꼭 가시도록 해라. 손님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느니라. 아직도 배가 다 안 나으셨답니다.
헌데 손님 식사 공량은 어쩝니까? 몹시 시장하신 듯한데. 내 놈이 얻어다 주든지 알아서 하거라. 스님이 휙 나가버리자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시루떡을 먹어보자꾸나. 손님, 오늘은 또 어떻게 둘러대시려고요? 걱정 말거라. 이 나라 황제상도 나를 못 당한다. 아까 스님이 주문을 걸어놓고 가셨는데요. 시루떡에 손대는 자는 손이 오그라지라고요. 허허허, 걱정도 팔자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어서 가져오거라. 동자승은 시루떡을 들고 오며 신이 났습니다. 손님, 제 손이 멀쩡한데요? 스님의 주문이 영 신통치 않은가 봐요. 그것더러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다. 둘은 떡 한 시루를 몽땅 비웠습니다. 떡을 다 먹고 난 뒤 김선달이 말했습니다. 이 떡고물을 벽장 속에 흩어놓고 쥐를 산채로 몇 마리 잡아서 그 속에 넣어놓아라. 네? 쥐를 산채로 잡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떤 방법이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렴. 한편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주지 스님은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시루떡이 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부처님이 떡을 먹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불안해서 절로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절에 돌아온 주지 스님은 옷도 벗지 않고 얼른 벽장 문부터 열었습니다. 으아! 벽장 문을 여는 순간 스님은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며 나자빠졌습니다. 쥐들이 놀라서 우르르 튀어나왔던 것이지요. 내 시루떡이 없어졌어. 이놈의 쥐들이 먹어버렸구나. 아이고 내 떡. 주지 스님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김선달이 달려가서 말했지요. 스님, 벽장에 떡을 감춰놓고 혼자만 드셨던 거요? 좀 나누어 먹었더라면 덜 아까웠을 것을. 아픈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소? 이 절 부처님은 고약한 심보를 가졌구려. 김선달의 말에 주지 스님은 얼굴을 붉히며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두 사람은 웃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꼭 깨물었지요. 닭더러 본이래. 드디어 김선달은 선교리 땅을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선달이 예전처럼 한양에 유람이나 하러 간 줄로 알았다가 선달 벼슬을 얻어왔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글 공부보다는 여기저기 콧바람이나 쐬는 것을 좋아하던 김서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요. 백수건달이 선달이 되었다니 천지가 놀랄 일세 그려.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생쥐 잡은 꼴이지. 아니야, 그 사람 원래 글재주가 있었지 않은가. 그동안에 운이 없어서 떨어졌던 게지.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이 선달이 되었다는 소식에 큰 잔치를 벌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김선달의 마음 밑바닥에는 부끄러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험을 쳐서 정정당당하게 합격을 한 것이 아니고 잔기를 부려 얻은 벼슬이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열심히 공부한 박민조가 낙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낙방을 한 박민조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동강 북문 쪽에 장이 서던 날이었습니다. 느지막하게 일어난 김선달은 슬슬 장으로 나갔습니다. 쌀쌀한 가운데에도 봄이 느껴지는 날씨였지요.
김선달은 한가롭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물건들을 구경했습니다. 커다란 가위를 휘두르며 구성진 가락으로 호박엿을 파는 엿장수 앞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있었지요. 김선달도 엿장수에 엿 파는 모습을 구경하다가 엿을 한 뭉치 사들었습니다. 야채전을 지나 담배쌈지, 연초 등을 파는 곳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와 남자가 목청을 높여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닭을 파는 닭전이었습니다. 닭장수가 소리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사람 잡네 그려. 이게 아줌마 거 맞잖아요. 아니, 저게 내가 가져온 닭인데 왜 남의 닭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닭장수는 눈을 부릅뜨고 여자에게 대들었습니다. 아니, 누가 바꿔치기를 했다고 그래? 비실거리는 닭을 가지고 와서는 내 튼튼한 놈을 탐내다니. 이 아줌마 이거 사기꾼 아니야? 닭을 팔러 왔다가 닭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데 서로 튼튼한 닭이 자기 닭이라고 우기고 있었습니다. 한참 실랑이를 하던 여자는 닭장수의 우격다짐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말았지요. 여자는 울상이 되어 닭을 안고 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 닭은 매일 알도 잘 낳고 튼튼한 씨암탉인데 저 사람은 양심이 삐뚤어졌어. 아이고. 그때 한 노인이 닭 한 마리를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닭장수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다 죽어가는 닭을 팔러 오다니 한심하군. 그러자 노인이 팔짝 뛰었습니다. 아니야, 먼 길을 이 바구니에 넣어왔더니 아마 멀미를 하는갑네. 내가 이래봬도 닭장수로 잔뼈가 굵은 몸인데 그것 하나 구분 못하겠소. 이건 멀미하는 닭이 아니오. 한 양에 넘기든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시오. 노인은 어이가 없는지 가슴을 손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한 양? 말도 안 돼. 그러지 말고 성냥만 주게. 꼭 사야 할 물건이 성냥이어서 그러네. 닭장수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 사정이지. 비실비실 눈도 못 뜨는 닭을 누가 산단 말이오? 두 냥 드리지요. 싫으면 관두시고. 닭장수는 시세의 반값으로 싸게 사서 다른 사람에게 2배 이상 남겨서 팔았습니다. 어수룩한 안악들이나 노인들은 더 업신여기며 함부로 대하는 꼴이 볼썽 사나웠지요. 지켜보고 있던 김선달은 슬며시 닭장수가 하는 짓이 얄미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놈 봐라. 약한 사람들을 골라서 돈을 갈취하는구먼. 이런 걸 보면 김선달이 또 못 참는 성질이 있지. 김선달은 닭을 사러 온 것처럼 닭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앙증맞은 노란 병아리부터 장닭, 암탉들이 닭장 속에 갇혀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괜스레 막대기로 이닥 저닥 툭툭 쳐보았습니다. 닭장수가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지요. 왜 남의 닭을 치고 그러시오? 아니, 그래야 닭이 튼튼한지 아닌지 알 것 아니오. 알을 잘 낳는 닭이 필요한데, 헌데 저건 좀 특이한 생김새로군. 혹시 봉황 아니오? 봉황이라는 말에 닭장수는 김선달이 가리키는 닭을 쳐다보았습니다. 조그만 몸집에 색이 고운 닭이었지요. 순간 닭장수의 머릿속에 별빛처럼 멋진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봉황 비슷하구먼.
어쩌면 저 촌사람 말대로 봉황이 아닐까?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 닭장수가 음흉스럽게 웃었습니다. 알아보시는구먼요. 저게 바로 봉이라는 그 봉황이요. 세중의 왕이라고 하지 않소. 그런데 그림을 보니 봉황은 꼬리도 길고 아주 멋이 있던데 조금 참새처럼 왜 작은 것이오? 하따, 사람도 큰 사람, 작은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새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김선달은 입을 떡 벌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자네 말이 맞군. 헌데 이건 귀한 것이라 값이 비싸겠구려. 당연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가격입니다. 점점 더 궁금해지는구려. 그래, 이 봉 값이 얼마요? 닭장수는 김선달이 꼬치꼬치 묻자 짜증이 났습니다. 살 것도 아니면서 값은 왜 물어보시오? 이번에는 김선달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성질이 급하구먼. 살지 안 살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장수한테 값 물어보는 내가 잘못됐는가? 이거 정말 봉황이 맞긴 맞는 거요? 아, 그렇대도요. 봉황은 부르는 게 값이요. 김선달이 돈주머니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얼마를 내면 봉황을 팔겠는가? 마침 김선달에게는 한양의 황지상에게서 얻은 돈이 남아있었습니다. 닭장수가 말했습니다. 적어도 10단량은 받아야지요. 어이구, 봉이 금값이네 그려. 반 뚝 잘라 7냥이면 안 되겠는가? 봉황을 아무나 갖는 줄 아슈? 세중의 세인 봉황을 가지고 있으면 복이 절로 들어오는데 양반 체면에 깎고 그러시나? 안 살 거면 마슈. 닭장수가 슬슬 약을 올렸습니다. 김선달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에이쿠, 돈이 없으니 못 사겠구먼. 김선달이 그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닭장수가 선심을 쓰는 척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10냥만 내시오. 네, 양반님 인상이 좋아서 다 깎아드리리다. 아이고, 7냥밖에 없대도. 이것 보게. 김선달이 돈주머니를 열어 보였습니다. 한 수 없군. 오늘은 왕창 미찌고 팔지 뭐. 장사가 미찌고 팔면 되나? 난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이 아니네. 그냥 내가 포기함세. 김선달이 돌아서자 닭장수가 얼른 닭을 내밀었습니다. 김선달은 못 이기는 척 닭을 받아들고 돈을 내었습니다. 닭장수는 속으로 신이 났지요. 2냥에 산 닭이니 7냥이면 얼른 계산해봐도 몇 배나 수지가 맞는 장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선달이 닭을 안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틀림없이 봉인가? 닭 아니지? 아니, 몇 번을 말해야 믿으시겠소? 양반님은 봉황을 닭값으로 가져가시는 거요. 헐씨구, 이제 복은 넝쿨째 굴러 들어오겠구나. 하하하. 김선달은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더니 다시 닭장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거 봉황 틀림없지? 어떻게 보면 닭 같기도 해서 말이야. 닭장수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 양반 속고만 사셨소? 웬 의심이 그리 많소?
김선달은 닭을 안고 장터를 빠져나오며 실실 웃었습니다. 나를 봉으로 알았겠지. 이번에는 내가 너를 봉으로 만들 테다. 선달은 닭을 안고 사또가 있는 관가로 갔습니다. 보초를 서던 문지기가 앞을 막아서며 눈에 힘을 주었지요. 여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오. 무슨 일이시오? 사또께 선교리 김선달이 뵈러왔다 전해주시오. 무슨 일로? 백성이 사또를 뵙겠다는데 뭘 그리 까다롭게 묻소? 문지기가 조금 미안했는지 누그러진 말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웬 닭을 안고 있는 거요? 닭이라니, 이건 닭이 아니오. 아니, 그럼 뭐란 말이오? 그 유명한 새 중에 새, 봉황이요. 문지기들은 김선달이 안고 있는 닭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수근수근 수근거리더니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양반, 머리가 살짝 간 거 아니야? 비리비리 마른 수탉을 가져와서 봉황이라네. 허허, 이 무식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쓸데없이 참견 말고 사또께 말이나 전하시오. 문지기 중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에게 고했습니다. 밖에 어떤 사람이 와서 닭을 봉황이라며 사또님을 뵙겠다고 합니다. 이방이 문지기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닭을 봉황이라고 해?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자네들이 알아서 돌려보내야지. 얘까지 와서 말을 하면 어찌하는가? 예, 그런데 어찌나 고집을 피우는지. 그러자 방 안에 있던 사또가 이 소리를 듣고 방문을 반쯤 열고 물었습니다. 누가 봉황을 가져왔다고? 이방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었고 닭을 봉황이라고 우긴다 하옵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인고?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세나. 사또는 봉황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김선달을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김선달은 사또를 보자 넙죽 절을 하며 말했지요. 고을을 다스리시느라 애쓰시는 사또께 귀한 봉황을 선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또는 김선달이 내미는 것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건 수탉일 뿐인데 어찌 봉황이라 하는고? 김선달은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봉황이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높으신 사또께 거짓을 아뢰겠습니까요? 사또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들, 그대들이 보기엔 어떤가? 정녕 봉황이 맞는가? 분명히 수탉인데 김선달이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바람에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자세히 닭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방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아무리 보아도 닭 같습니다. 사또가 김선달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우리가 닭과 봉황도 구별 못하는 바보인 줄 아느냐? 이것이 봉황이라고 우기는 이유가 무엇이더냐? 바로 고하지 못할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선달이 안고 있던 닭이 퍼득거리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와 하고 웃었습니다. 사또는 김선달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생각에 분해서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며칠 굶기도록 하여라.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포졸들이 김선달에게 달려들어 밧줄로 몸을 묶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이 소리쳤습니다. 잠깐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 봉황은 금방 닭전에서 산 것입니다. 닭의 모양이 좀 다르기에 무엇인가 물었더니 닭장수가 봉황이라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정말이냐고 물었는데도 닭장수가 맞다고 우겨서 7냥을 주고 샀습니다요. 저는 이 귀한 봉황을 사또님께 진상하려는 죄밖에 없습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거는 닭장수에게 물어보십시오. 김선달의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포졸들에게 닭장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조금 후 닭장수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잡혀왔습니다. 사또가 닭장수에게 닭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 닭입지요. 수탉 아닙니까? 하면 어찌해서 봉황이라고 했는고? 예? 제가 언제요? 닭장수가 닭과 봉황도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래. 여봐라, 이 닭의 임자를 대령하여라. 뒤에 있던 김선달이 닭장수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그런데 내게는 왜 봉황이라고 사기를 친 것이냐? 내가 네 봉으로 보이더냐? 그것도 모르고 사또께 드리려고 왔다가 봉변만 당하고 있다 이놈아. 어서 내 돈 물어내라. 으이그, 사또 나으리니 용서해 주십시오. 저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저 장난을 쳤을 뿐입니다. 닭장수는 제 입으로 닭이라고 말했으니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여봐라, 선량한 사람들을 등치는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포졸들이 닭장수를 형틀에 묶어놓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곤장 하나요. 찰싹. 곤장 둘이요. 사또는 곤장 20대를 치게 하고는 닭장수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사기치는 일이 발각되면 엄벌에 처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리고 당장 봉황값으로 받은 7냥에 갑절을 더 얹어 배상하도록 해라. 김선달과 닭장수는 나란히 관가를 나왔습니다. 김선달은 닭장수가 쩔룩거리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돈이란 정정당당하게 벌어야 하는 것이지. 지나치면 화를 자초하는 거야. 덕분에 나는 오늘 배가 남는 장사를 했구먼. 허허허. 듣기 싫소. 순진한 척하더니 속에 구렁이가 들어있구먼 그래. 내가 당신의 봉이 된 거요. 김선달은 순진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닭장수를 혼내준 것이 즐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방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지요. 그 닭장수, 내 언제 한번 그럴 줄 알았지. 혼이 나서 시원하네 그려. 김선달의 꾀는 알아주어야겠어. 앞으로는 김선달을 봉이라고 불러야겠네. 거참 잘 어울리는구먼. 봉이 김선달.